자, 그러면 뉴스를 살살 녹여내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스터마켓 엄청 기대돼요. 그렇습니까? 그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 정 대표님이 어떤 일침을 가하실지. 네,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또 김프로님이 무슨 또 새로운 얘기를 해서 그게 어쨌든 정라인이야.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아주 좋은 예리한 지적입니다. 좋은 관점이에요. 저는 일편단심, 네. 권력만을 향합니다. 아유, 참 그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언젠간 해뜰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우리가 참 관심 가졌던 그리고 우리 네. 김프로님 참 해설을 잘해주셨던 그 흥국생명 관련 뉴스군요.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5억 불. 아니요. 추진. 콜옵션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상환이지 뭐. 네, 5억 달러 규모. 이게 참 이례적으로 콜옵션을 미행하겠다고 했다가 그 김프로님의 일침을 맞고 괜한 소동만 아니 결국은 이제 레고도 안 한댔다가 하고 저것도 안 한댔다가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죠? 예. 하여튼 흥국생명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하지 않는 게 본인들한테 조금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우리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외화 자금 조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금융당국의 그림자가 좀 비춰지는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흥국생명이 상환을 하게 됐는데 시중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을 좀 매입해주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네. 그럼 은행이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흥국생명이 다시 되사주는 조건, 네. 이른바 RP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이걸로 해서 뭐 전체 규모로 하면 한 8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 한 4천억 정도는 은행이 매입을 해주는 것 같고 한 1,000억 정도는 이제 보험사들이 매입을 하려 그러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주주가 좀 자금 조달에 참여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흥국생명 측은 기존 결정으로 야기된 금융시장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좀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뭐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흥국생명의 대주주가 이번에 출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에 롯데건설이 좀 자금 문제가 생겼을 때 롯데케미칼이 출자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장사기 때문에 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출자가 마뜩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디 태광이에요? 태광이네요, 이번에는 태광. 이제 태광그룹이 출자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엄밀히 따지면 이호진 회장 본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래요? 개인. 최대 주주가? 개인 주주가 56% 이거 비상장이니까. 비상장이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인 태광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흥국생명에 대한 자금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과연 출자를 할 것인가? 근데 주식 말고 그만큼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호진 회장은 태광 회장이기도 해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태광 회장이면서 흥국생명을 개인 회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보통 대주주가 책임진다라는 개념은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계열사들이 이제 출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의 자금 조달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태광그룹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걸 뭐 굳이 부인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이익은 개인 주주가 얻게 되고 개인 대주주가 거기에 대한 출자 부담은 예를 들어서 상장사들이 좀 동원이 된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직 뭐 그렇게 해서 그 이른바 신디케이트가 나오지는 않은 아직 거죠.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최대 주주가 그 이호진 회장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이게 개인 주주가 참여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근데 드리고요. RB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저걸 상환을 하면은 일단 후순위채 비중이 떨어질 테니까 지급 여력 비율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RBC 그러니까 지급 은행으로 치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걸 발행한 이유도 있는데 그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약간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독 당국하고의 협의가 있었고 정교하게 짰을 건데 여기 출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출자는 자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좀 맞추려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해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한 40분 정도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RBC가 콜옵션 상환하면 보험사들이 RBC가 150 언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RBC 비율이 나오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3분기 네. 완료되는 게. 네. 근데 연말이 지나면 RBC 제도가 개선이 돼요. 예. 그러면은 기존 RBC 제도에서는 150 언더로 떨어져 가지고 조치가 들어가는데 내년이 되면은 조치가 안 들어가게 돼요. 완화된다는 거죠. 개선이 되는데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RBC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지나면은 이게 RBC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RBC를 떨어뜨려서 감독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감독 당국이랑 뭔가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싶은 거고 네. 여기에 조금 이 부분은 저 김프로님이 조금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금융감독원장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의 말이 좀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일단 조기 상환에 대한 스케줄은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게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후 개입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할 수도 있고 이게 원래 금융당국에서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것도 금융위 발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흥국생명 측의 자금 여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단기 성과에 집착해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겠다. 근데 분위기가 싹 바뀌었네. 그죠? 느낌이. 예. 느낌적 느낌이. 왜냐하면 DB 손부 300억도 아니 그거 뭐 다 협의된 거니까 뭐 이런 스탠스 아니었어요? 그랬죠. DB 생명 참. 네. 예, DB생명. 하여간 좀 약간 좀 하여튼 복잡하게 느끼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흥국생명이라는 저 보험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은행처럼 건전성을 측정하는 이제 RBC라는 자기 이제 기급 여력 비율이라. 예, 그 기준이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상환하는 거를 맨 처음에 못 하게 되면 이제 안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조금 아니 이걸 상환을 해버리면 네. 오히려 RBC가 떨어지지. 왜냐하면 이게 보완적 자본이라 그러거든. 보완 자본,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본금처럼 100% 인정을 못 받아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자본으로 인정해준 보완 자본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상환을 딱 해버리고 차환 발행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RBC가 떨어진단 말이야. RBC 기준에 충족 못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충족- 권 기자가 얘기하는 게 네. 자 이게 연말 연초 효과도 있는 데다가 또 이 RBC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 살짝 못 미치는 RBC는 그건 사실 감독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물론 거죠. 이제 대주주도 어느 정도 돈을 내놓겠지만 그리고 네. 금융회사의 개인 어떤 그 개별 금융회사의 판단에 네. 그 전에 콜옵션을 이제 그 행사 안 하기로 이제 상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독 당국이 그러지 말고 너네는 상환을 해라. 라는 압박으로 포지션 변화가 있었을 것.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 개별 회사의 판단과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감독 당국의 개입. 근데 이게 그 콜옵션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감독 당국이 직접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꽤 낯선 풍경이긴 이례적이긴 근데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 우리은행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 신문에 요만큼 나고 말았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이게 없죠.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정보가 전달이 안 돼. 예. 신문에 요만큼 나도 뭐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우리은행의 그 콜옵션 스킵한 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도 어떤 은행은 똑같은 리스크와 똑같은 만기에 원화 표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데 예를 들면 달러 표시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20%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화라는 것 때문에 8%로 7%가 8%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었거든. 네.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여론이 형성이 안 돼. 예, 잘 안 그래서 돼요. 아마 이게 10년 전이었으면 레고랜드 사태도 아마 그냥 금융가에서만 찻잔의 태풍처럼 됐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순위체가 뭐지 보안자본이 뭔지 신종자본유권이 뭐며 또 콜옵션을 이게 행사하면 어떻게 되고 RBC가 뭔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게 제2의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나. 네. 그동안 한 일주일여간 동안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이게 쏟아졌잖아요. 흥국생명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시장에서 보던 풍경보다는 조금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주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항생지수 5일 차트인데요. 5일 동안 무려 11%가 올랐어요.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가 6.15%. 네. 이게 그 당시에 그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하면서 거기서 엑소더스 난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쭉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5일을 보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는 듯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한 1,300원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봉쇄 완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지난주 초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씩 기미를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최단 기간 가장 작은 희생을 수반하는 정밀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라는 소식이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희생을 수반하면서 원래 이런 말도 안 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영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고 전직 그 전염병 관련 고위 중국 당국자가 중국이 백신과 항바이러스 연구에서 큰 진전을 이뤄 국경 개방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또 언급을 했어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뭐 전국의 전염병 상황 통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그 중국 방역 정책은 강건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결국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그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이렇게 통계 갖고 왔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낮아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는 모습이지.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딱 봉쇄를 지금 당장 풀겠다는 그런 거라기보다 이게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 뭐 예를 들면은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내년 말쯤을 기대로 해서 장기적인 리오프닝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중국의 이제 관계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얘기한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은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지역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작될 거고 서구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뭐 그 먹는 코로나19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이제 방역 규제 완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딜레마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있고 3년이면 이제 지났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액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기 더해서 해관 총서의 10월 수출 나왔거든요. 예. 마이너스 됐어요. 줄었어요. 이게 중국 수출이 줄었어요. 물론 달러 텀이지만. 예. 근데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은 코로나19 빵 터졌을 때 있죠. 2020년 5월. 예. 그때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게 2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코로나 터지고서 지금까지를 29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전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수출이 그렇죠. 줄어든 거는. 근데 이게 상하이 봉쇄 때 한 3.9% 정도까지 떨어진 게 최저치였는데 이게 10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3대 축이 수출, 부동산, 내수거든요. 네. 근데 수출은 그나마라도 플러스로 버티고 있었고 부동산 안 좋은 건데 아시잖아요. 근데 봉쇄하면서 내수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수출이란 축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네. 그 청년들 다들 중국에서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소황제들. 예, 소황제들. 그러면 한 명이 실업을 하면 거의 뭐 그 집안 어른이, 전체가. 집안 전체가 뭐 부모들부터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6명의 어른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슬금슬금 대놓고 안 하겠다라고 말은 안 하면서 슬금슬금 나오게 근데 좀 제가 볼 시작하는 때 것 고민이 같아요. 아까 그 차트 있잖아요. 그 확진자 수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그 10월 네. 쭉 이제 약간씩 저기 올라가는. 보면 총 사망자 수가 역대 총 사망자 수 5,226명으로 물론 저 통계를 믿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의 그 2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총 사망자 수가 109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총 확진자 수가 105만 명이잖아요. 그죠? 네. 1월 10일 날 하루에 확진자 수가 140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중국 내부에서는 저걸 가지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저걸 만약 풀었을 경우에 그리고 인구가 14억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총 사망 수가 110만 명 가까워 109만 몇천 명이거든요. 현재.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미국이 3억 몇천만 명이고 14억이니까 한 4배 잡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저거 뭐 때문에 안 풀고 싶어서 안 풀겠냐. 풀었을 때 전국에 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만약에 몇백만 명 죽었다 이거예요. 예. 미국처럼. 그럼 저게 흡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잠깐 생각이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 미국은 확진자 수가 9,750만 명, 예. 중국은 지금 105만 명, 예. 사망자 수가 미국은 107만 명, 107만 명. 예. 중국은 5,226명. 그게 이제 그 정부에서 집계한 거하고 존스홉킨스 집계하고 조금씩 차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슬금슬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뭐 우리 관점에서 우리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괜찮은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연말은 사실 세금 정치의 계절이에요. 이때 세법 개정안하고 예산안이 논의가 되는데 어제 그 저희 주말에 인터뷰 나갔던 조경태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예결위가 있었는데 저희 그 김주영 금융위원장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답변이 어땠냐면은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이제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2년 유예가 됐으면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어제 세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초 도입하려고 했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지금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두 가지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금투세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꼼꼼하게 조세 차별이 없도록 저희도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투세 관련 뉴스는 사실 이렇게 매일 같이 중요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짧게라도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현재의 한 10배 정도가 될 거다. 15,000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내다봤고 세금 부담은 한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가량 정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금투세 관련한 이슈를 그동안 저희가 왜 그렇게 자주 안 다뤘냐라는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 오히려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도 나왔는데 한 12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그게 2017년 과세 인원이 33만 명이었는데 한 3.6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